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 북한 안보 쪽으로 건너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수령 호칭을 쓰네요. 네, 요거는 김정은 체제가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사실은요, 수령은 김일성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래가지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령이라는 호칭을 살아생전에 안 썼거든요. 그랬던 것을 김정은 때에 와서 이제 수령이라는 호칭을 스스로에게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로 집권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수령은 앞서 김일성 주석에만 허락됐던 칭호로 김정일도 생전에 사용 못했다. 근데 김정은주의가 이제 확립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 도대체. 이건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간 김정은이 강조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리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아직도 이제 건재하게 있는 거고요. 뭐 북한을 유지하게 해왔던 가장 큰 사상적인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민족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어떤 그 공산주의의 이념하고도 되게 달라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관념론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관념론을. 그 유물론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관념론을 비판했는데 그 관념론 중에 극히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예요. 민족이라는 게 실존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관념적으로 그거를 설정한 거 아니냐, 그걸 벗어내고 국가주의에서 탈피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야지 이상사회가 온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인데 북한은 민족주의를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갖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반미를 외치면서 정권을 공고히 해온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워진 것처럼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줬었던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혈맹 이런 거 아니겠냐,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미 관계처럼 그것을 그대로 투영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해한다, 혹은 옛날에 소련하고 북한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독자 노선을 걷는 거예요. 독자 노선. 거기서 만들어낸 게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주체 사상인데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나라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그때 다시 미국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그 해방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정권을 세우고 정당성을 확보해 왔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실용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에도 실용주의 노선은 계속 있었어요. 실용주의 노선은 계속 견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김정은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인민생활 향상을 정책 목표로 둔다. 그래서 이제 인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고 있고요.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웠는데, 강력한 국력으로 민족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그것이 위험 요인이고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정말 한 대 주워받고 싶지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네는요, 자기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다 강대국인 거예요.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 맞짱 뜰 듯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맞짱을 뜹니까, 미국하고. 돼요? 체급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헤비급하고 핀급이 붙어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에요. 일본하고는 됩니까? 일본도 군사강국이에요. 중국하고는 돼요? 중국하고야 이제 그럴 것까지는 아닌 관계지만 중국하고도 막 되게 우린 친해요. 꼭 이렇게만 안 가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북한은 뭐 또 공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한하고는요. 남한하고 경쟁에서도 이제 졌잖아요. 확실하게.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두려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북한도 군사력이 되게 높다고 하지만 다 재래식 무기나 이런 것들이 그것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북한은 남한을 비롯해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중에 자기네가 어떻게 한번 부벼볼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만 하는 거냐면 비유해드리자면 나는 힘이 없으니 급소만 공격할 거야. 딱 이런 자세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로 핵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는 못 건드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핵무력 완성을 먼저 해놓고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이거를 완성하고 선포하자마자 갑자기 실용주의 노선을 막 얘기해요.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체제를 공격받을 일, 무력으로 침략을 받거나 하는 일은 이제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는 방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통일부는요,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과 부친 김정일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문화 미디어로 가보는데요. 자, 우리 뭐 국보 1호는 이제 남대문이고요. 보물 1호는 동대문이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남대문 그러면 안 돼요. 숭례문이라고 해야 되고 뭐 다 뭐 명칭은 그렇지만 어찌 됐거나 요 보물 지정 기준이 뭐냐, 이게 좀 모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보 지정의 기준은 그 이제 국보 몇 호냐 뭐 이런 것들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서 뭐 순번을 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보물의 지정 기준이 좀 애매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정비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 기준과 분류 등이 이제 60년 만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지정 기준의 각 세부 평가 요소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도록 했다 이겁니다. 개정하는 기존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만 해놨었는데 이 추상적으로 지정된 조건에서 기술적 가치 부분을 빼고 평가 항목은 세분화했다는 거예요. 기술적 가치는 빼고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 안에다가는 시대성 점수를 주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의 관련성도 주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사적인 기여도, 당시 어떤 변화를 끌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평가해 보겠다는 거고요. 예술적 가치의 세부 기준에도 예술적으로 이제 보편성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큰 흐름에 부합하느냐, 또 아니면은 그러면서도 독자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특수성이나 독창성을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우수하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학술적 가치의 세부 기준으로는 대표성, 지역성, 특이성, 명화성, 명확성, 연구 기여도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보물 지정 대상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하고 용어 역시 건축문화재, 그리고 이제 기록문화재, 그리고 이제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고 앞으로 건축, 기록, 미술, 과학,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 이거예요. 역사적 가치가 있건 예술적 가치가 있건 학술적 가치가 있건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보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지정 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 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시사상식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보물 리스트들이 좀 있고 그러던데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서 봐두시고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과학 IT 쪽인데요. 호모 사피엔스 새 조상을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기억해 보면은 이제 남방의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출발을 좀 하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피테쿠스 해서 남방의 원숭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인, 베이징인 뭐 이렇게 있고요. 자바인, 베이징인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 있고요. 그죠?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거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생 인류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새 조상을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캐나다 위니펙대의 미르자나 록산딕 교수라고 합니다. 여기 연구진이 5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인류 조상에 호모 보도엔시스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호모 보도엔시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국제학술지 진화인류학에 이제 여기다 밝혔는데요. 호모 보도엔시스라는 이름은 1976년 두개골이 발견된 에티오피아 계곡 보도다르에서 유래가 돼서 보도엔시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 아프리카에선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인류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이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이제 호모사피엔스인데 호모사피엔스와 더불어 유사하게 네안데르탈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고 인류학자들은 혼란한 시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연관성이나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호모 보도엔시스라는 새로운 종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보니까요, 호모 보도엔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조상이 되고요.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데니소바인 하고는 가계도가 다르더라. 그 현생 인류의 네안데르탈인을 유사하게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호모 보도엔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인 것이 더 유사하다. 그것이 더 일관성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류에 따라 호모 보도엔시스는 중기 홍적세 시대의 아프리카와 남동부 유럽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인간 화석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연구진은 유럽의 많은 화석은 네안데르탈인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유럽 쪽은 네안데르탈인 별도로 이제 재분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립을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스포츠 엔터 쪽인데요. SM 얘기가 또 나오네요. CJ ENM이요. SM을 인수하는 것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K-팝 공룡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CJ ENM은 뭐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케이블 채널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주 이쪽 바닥에서 큰 손이에요. 미국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죠? 국내 투자도 확장하고 굉장히 큰 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 가수나 예능인이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보유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성 발굴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합치면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시너지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CJ ENM이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SM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SM의 그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가 연세가 꽤 많아졌더라고요. 이제는 70대로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나 봐요. 근데 이제 K-팝 공룡 탄생 초일기인데 1세대 연예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CJ ENM 품에 안길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M이 그래도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그 전에 보면 연예인이요, 뭐 아버지가 매니저를 한다, 오빠가 매니저를 한다, 누가 매니저를 한다, 뭐 이런 시대였는데 그걸 지나서 체계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화한 것에 이제 조상격인 게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이 창업을 한 이수만 씨가 이 가수 출신이잖아요. 인기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 분야 매니지먼트 개념을 제대로 도입하고 이제 아이돌 같은 개념을 이제 육성해가지고 또 히트도 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세대 연예기획사다 이렇게 불리는데 엔터테인먼트 및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SM 엔터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텐츠 공룡인 CJ ENM이 지식재산권 강자인 SM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창출해낸 것을 이제 CJ ENM이 이거를 여기저기 다양한 이 매체를 통해서 쭉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최대 K-팝 공룡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K-팝 기획사는 전통적으로 SM하고 YG, JYP를 묶어 3대 기획사로 불러왔었죠. 이거 다 가수 출신들이 이렇게 가수 내지 댄서 출신이 이렇게 다 성공을 시켰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보면. 근데 이제 이 3대 기획사로 불렸는데 BTS 기획사인 하이브가 또 이제 합류가 됐죠. BTS 하나만으로도 다른 데를 막 능가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업체가 커져가지고요. 미국의 유명한 매니지먼트사를 막 인수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가수들도 이제 여기 BTS의 기획사는 하이브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관장하는 이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K-팝 4대 기획사로 지칭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인물 용어 쪽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슬로우 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슬로우 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로우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가 관련 용어들, 물가 관련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디플레이션이란 말이죠. 디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가 꾸준히 큰 폭의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디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상당한 폭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을 기준으로 보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로는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초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물가가요 거의 이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각도가 더 세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화폐 가치가 이제 거의 상실되다시피 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스태그플레이션 기억해야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게요. 스태그네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를 의미해요. 경기 침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플러스해서 인플레이션을 합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합친 건데 인플레이션이다 그랬을 때는 물가 상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인플레이션 상황은 보통은요. 호경기 때 오는 겁니다. 이게 호경기, 호황기 때 오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이 불경기 때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데 불경기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온 적이 있는데 1970년대에 이제 석유 파동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가 있죠. 석유 파동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슬로플레이션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합성어 많아요. 근데 슬로우 인플레이션, 슬로우와 인플레이션.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딘데 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간다. 경기가 좀 회복세로 진입한 건 맞대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너무 빨리 치솟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슬로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는 불황인 거예요. 확실한 회복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온다면 경제는 곤두박질 치는데 물가만 상승했다. 그럼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이거보다는 좀 회복은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여전히 물가만 더 빠른 속도로 올라서 경제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유가 급등이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의하러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휘발유면 갑자기 1,800 얼마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차 못 타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부쩍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크게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다. 보시고요. 9983인데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국내 전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이. 그리고 기업 종사자 전체 8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대기업 같은 데 도전은 다 해봤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중소기업에서 83%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988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랬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조사해 보니까 수치가 또 좀 낮아져 가지고 9983으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봐두시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모방했는데 제대로 좀 성공한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뭘 파격적으로 세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약간 좀 약간 뭐 판촉 개념으로 조금 뭐 이런 정도로 머물러서 미국의 이제 연말에 재고 정리 떨이에 나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랑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막 기획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매년 하긴 합니다. 이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것이긴 하니까 계속 열더라고요.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비교 선택할 기회를 주고 참가 기업에게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판매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 메르스 기억나세요? 메르스 이거는요, 이게 낙타에서 왔다 뭐 그랬던 바이러스인데, 이거가요, 우리나라는 낙타가 동물원 빼고는 있지도 않은 나라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WHO에서 우리나라에 막 와가지고 왜 그랬는지 역학조사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초반에 이제 안일하게 대응한 건 또 있었지만은 한 사람이 걸려서 왔어요. 그 평택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 인근 병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삼성병원 있잖아요. 강남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메르스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전국에서 삼성병원 찾아왔었던 환자들이요, 여기에서 옮아갖고 전국으로 퍼져버린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의료기관들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제 진료받는 이런 문화가 있고, 그런 속에서 전국에서 모인 이런 이제 그 환자들이 3차 진료기관으로부터 전염돼 가지고 이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역학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일인데, 이때 정부가 대응 못했다고 혼나고요. 특히 뭐 지금 정은경 씨 있잖아요. 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이죠. 이제 질병관리청에 청장을 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이 이때 메르스 사태로요, 징계도 받고 그랬대요, 그때. 예,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전화위복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걸 대비를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때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대응을 잘했다고 모범국가로 뭐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됐죠.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때 이제 너무 경제가 침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기획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요, 2019년부터는 정부 주도해서 민간으로 주도권을 좀 넘겨주는 이런 걸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니까 잘 안 됐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민간으로 주도권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쿠퍼 효과라는 게 나왔습니다. 경기부양책과 긴축정책 등 금융정책 효과가 서로 다르게 체감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기일 때 또는 회복기일 때 정부 또는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요때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데요. 이것이 효과가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시차가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경제가 호황일 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긴축정책 효과는 아주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딱 조이면 그건 효과가 팍 나타나는데, 이거를 되살리려고 막 이제 인공호흡하고 막 흉부 압박하고 막 그래도 금방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시차가 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쿠퍼 효과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헥토콘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가 요거는요, 뭐래요? 1000억 달러라고 돼 있죠? 야, 약 100조 원이래. 와. 기업 가치가 약 100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헥토콘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 건데, 유니콘의 100배 규모라 그래가지고 숫자 100을 의미하는 접두사 헥토를 붙여가지고요, 이제 헥토콘 기업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창업 열풍이 불면서 초대형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10을 뜻하는 데카와 유니콘을 합성해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을 데카콘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00억 달러 이상이면 헥토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용어니까 요즘엔.
유행처럼 쓰는 용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정리 잘 하시고 올해 또 좋았던 일, 또 기분 좋지 않았던 일 있을 텐데 잘 복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차게 또 새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강의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